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6.17 대책이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공급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에 발맞춰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꼼수 증세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7.10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라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할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52%나 폭등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처럼 잡히질 않자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최고 6%,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70% 부과,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 비율도 확대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민주당 또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 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시장 논리를 외면한 세금 폭탄 정책이라며 국토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영목구호에 불과한 일입니다.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정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선 과세보다는 공급이 우선이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면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다잡고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까지 요구되는 초유의 부동산 정국.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과연 7.10 대책이 폭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상대책위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동산이 정말 이렇게 정부의 초점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부동산 전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것도 회의적이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부동산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재 상황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먼저.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1가구 2주택이거나 3주택의 경우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특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형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6.17 대책에 이어서 7.10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17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을 32곳을 추가해서요. 네. 이 집값 안정을 추구했고요. 임대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의 어떤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억제한다든지 갭 투자를 차단한 등의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네. 그런 정도 대책이 뭐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을 걸로 좀 판단하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6.17이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7월에는 어찌됐건 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한다든지 또 1년 미만의 또 소위 자가주택 소유자분들 또 실수요라고 예상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1년 미만의 보유, 그러니까 그 보유 뒤에 파는 분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80%까지 네네. 부과한다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렇고 이제 예, 어떤 효과를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좀 추가 보완 대책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아마 부동산 정책을 참 잘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1,500조나 되는 어떤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들은 막아야겠다. 네. 또 이런 부분들이 경기 활성화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산업에 혹은 투자에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방향은 그러니까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대책이나 또 추가 대책들이 그런 좀 자금의 흐름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봅니다. 계신다는 거죠. 네. 우리 김병민 위원께서는 현재 부동산 정책,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있었던 7.10 대책은 6.17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보완 대책이 나온 겁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서민들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건 차라리 이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에 부채질을 하고 네. 여기서 한쪽을 잡겠다고 하면 풍선 효과로 또 다른 쪽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현실입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이후에 현재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청와대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격적인 인사교체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상실했고, 네. 그게 어떤 장관 교체, 뭐 부동산 그 관련 뭐 국토부 장관, 네. 또 경제부총리 교체하면 뭔가 좀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런 제일 겁니까? 첫 번째로 계속해서 실패된 정책을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게 김현미 장관의 인식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랬죠. 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자신 있다는 얘기를 끄집어낸 네.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상실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던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격적인 인사교체를 단행하고 국민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 애당초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해서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선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아쉬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한문도 교수께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전국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정책 결과는 사실 실패입니다. 실패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이 좀 잘못됐어도 다른 정책을 좋게 평가해서 다시 한번 믿고 다수당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아직까지는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관성 유지가 됐습니다. 항상 투기 근절을 요번에도 얘기했지만 출범 초기에도 했거든요. 투기 근절을 하겠다고. 근데 3년 동안 온 내용을 보면은 잡힌 것 같다가 다시 오르고 잡힌 것 같다가 다시 오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부의 어떤 판단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경제 성장률의 2.0이라는 저번 2019년이죠. 경제 성장률 2.0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홍남기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나온 정책들 6.17과 7.10을 보면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종지부라고 봐도 되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정부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수치에도 신경을 쓰고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했지만 시장이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어떤 시장 편향적인 언론의 기사들이 다수 나오다 보니 결과적으로 작년 말에 어떤 거래량을 보면은
역대 중에서 최저 거래량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계점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시장에서 알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시장에 혼란이 오고 네. 불안감이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거든요. 네. 발표는 했지만 네네네. 실행하려면 5년, 10년 있어야 되니까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17과 7.10 대책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투기 가수요가 100% 수요자는 아니지만 투기 가수요자를 다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뭐 증여세까지 보완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대선의 어떤 정책 시나리오가 이어져서 이렇게 핀셋으로 하고 일부러 조금 올려주고 누르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7.10 대책을 마무리해서 증여세 보완까지 나온다라면은 마지막 하나 공급 대책, 다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낼 수 있는 징벌적인 것을 좀 피해서 그것만 추가해 준다라면 제가 볼 때 금상첨화인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미완의 완성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것 같고 도리어 우려할 것은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패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두 번의 대책을 투기 근절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신기영 교수께서 사실 보십니까? 이번 대책까지 나오기 1년의 과정 자체가 정부의 시장 진단부터 잘못됐고요. 진단부터. 예, 전 세계 대도시가 폭등을 하는데 우리만 뭐 투기꾼 때문에 폭등한다라고 인상을 해가지고 잡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9억, 강남 9억, 고액 또는 뭐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몰아내면 다 해결된다 했는데 최근에는 3억 이상까지 몰아낼 정도로 강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도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오르고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을 정책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너무 정치로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제 강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 이 세제 강화는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양도세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더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높은 데가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데 거기도 뭐 공제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3점 몇 프로 되지만 우리 6%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 취득세도 뭐 세계 최고 수준 올렸고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세제 정책을 말한 게 아니고 당신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집을 뺏겠다는 겁니다. 네. 다주택자, 3주택자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세금 내면 뺏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원본보다 커진다. 그렇죠. 예. 그런 제도가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데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신 우리 위원님께서는 뭐 인사교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사교체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큰 신념이라든가 철학 자체가 워낙 진단 자체부터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진단부터 잘못됐고 정책은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실질적인 주택 거래 허가제 이거는 나치 독일에서 하던 거예요.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가 갖고 올 정도로 지금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인사 교체로 되는 건 아니고 전폭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은 계속 꼬이고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은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게 때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축되고 아마 거래 절벽 정도가 아니고 거래 실종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많은 정책이 전부 다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진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게 치료할 때도 처방에 앞서 진단을 잘해야 이게 좀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느냐? 뭐 정책이 잘못됐느냐? 뭐 정치가 잘못됐냐? 이렇게 하지만 간단한 핵심 부분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도권에 있는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사람의 욕망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 살고 좋은 싶고. 장소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면서 살기 좋은 새 집,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기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과거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철저하게 공급에 인색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한다고 수요까지 억제하는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공급 부족의 핵심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측면으로 일단은 좋은 곳에 살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공급 부족의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라고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부터 얘기입니다. 그게 벌써 2017년도 얘기인데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최측근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까지도 자신의 주택을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과거에 김산곤 부총리의 경우가 대통령의 말을 듣고 집을 팔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집을 안 판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결국은 역작용으로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네, 정부의 알겠습니다. 얘기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더라. 이런 심리적 요인 두 가지가 저는 결부돼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공급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불신 얘기는 아까 이제 짚어주셨고 공급 부족이 핵심이다. 특히 좋은 지역에 네. 좋은 곳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이 부족하고 수요 억제로만 갔다 이런 식이 있는데 우리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핵심적인 어떤 부동산 폭등의 원인.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시장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되었건 2015년만 해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2015년 가계대출 75조나 늘었는데요. 사실 75조라는 돈은 1년에 서울시 예산 25조일 때 그 당시 한 서울시 1년 예산 3배가량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건 지금 이 유동자산이 모두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9억이라는 종부세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약 먹고 나왔는데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찌되었건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투기 수요 혹은 이 자산의 집중 현상, 특히 이제 수도권과 강남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게 많다 9억까지 보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12억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결국 기업 투자, 네. 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부동산 버블만 생기면서 경제적 불황 2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도 일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만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서 사실 집값이 오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강남 50억 아파트 등장할 겁니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네. 건지 정말 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게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그게 이제 그 돈이 산업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투기 수요로 몰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근데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갈 때는 전국적 상승이 아니고 대도시 상승이 나타나고 네. 재밌는 거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선진국 도시들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재밌는 게 3년 전에 정부가 출범을 하고 파리 대책이 그때 나왔거든요. 파리 대책 이전 1년 동안 강남 집값이 한 5% 올랐습니다. 강남 네. 아파트 값이 KB 지수로. 파리 대책 나오고 1년 동안 15%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다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만 올랐습니다. 네. 그 사이 유동성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정부에서 신규 공급 다 없애는 정책에다가 수요 정책으로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 동네 집이 이제 없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한 게 아니냐. 네. 근데 최근 3년 동안 이제 선진국들은 많게는 5% 이상 빠진 도시들이 나타나는데 그 도시들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도시들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거의 가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개발, 강남에 GBC 센터 만드는 거 있죠. 고용이 50만 명, 경제 파급 효과 250조나 되는 사업도 집값 부추길 우려가 있으니까 짓지 마라. 이런 웃기는 그 역시 정책을 저 폈습니다. 수요 억제가 지금 제일 네, 문제니까. 제일 큰 문제고 네네. 선진국들은 조정을 받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따로 칠까? 뭐 부동산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학계에서 보기에는 정책이 좀 많이 잘못됐고 예. 공급을 계속 옥죄고 있으니까 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역시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좋은 지역에 대한 예, 수요가 예. 있는데 그 그렇죠. 공급을 억제한 것이 예, 핵심적인 원인이다. 어떻게 한 교수께서는? 저는 뭐 일단 이런 지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1995년도에 서초 강남의 그 자가보유율이 49% 수준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40%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집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더 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누군가 더 집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여러 이제 바로 채 임대사업자, 가졌다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이 폭등의 원인을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앵커님께서. 네. 간단합니다. 집이 있는데 수요 공급이 괜찮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일견에
논리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를 맞춰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좀 맞거든요. 한 10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 뭐냐면 그 집을 일부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분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이 어떻게 출발했냐.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도 뭐 탄핵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탄생됐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내는 정책들의 어떤 색깔이 지금까지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서야 공급대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네. 폭등의 원인이 공공택지를 개발할 어떤 근거를 둔 법안을 폐지했기 때문에 네. 대규모 공공택지를 할 수가 없으니 공급량이 줄 수밖에 일단 없고. 공급이 줄은 것도 네, 문제라는 줄은 확실한 거고. 데다가 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임대사업자가 모든 물건을 매집할 수 있는 환경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줬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미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싶어하는 임대차 3법을 해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도리어 매물을 가지고 매집하는 행위가 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는 미스매치가 벌어져서 네, 네. 정부가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당황을 해서 이번에 710 대책, 617 대책 때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 던졌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폭등의 원인은 거기에 있고 그 원인을 이제서야 진단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 여러 채를 가진 게 많은데 그 결국 임대사업자를 여러 가지 특혜를 둔 것이 이제 원인이다. 원인이 이런 됐습니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 이번에 소지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고요. 서쪽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서울시는 자가 거주율이 계속 40%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네. 크게 다주택자 변화가 없었다. 크게 변화가 없었고 지금 자꾸 장관도 서울에는 60%가 임대에서 한다 그러는데 베를린은 80%가 임대에서 합니다. 네. 선진국 대도시 중에 자기 집에서 하는 비율이 50% 넘는 도시는 없습니다. 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게 이제 마치 이상한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가 악이라고 규정하는데 선진국들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자기 집에서 하는 비율이 20에서 30%입니다. 많이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수치를 봤을 때는 그 나라는 왜 안정적이고 그런가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공급 비축의 얘기를 하셨는데 택촉법은 사문화 시켰지만은 공공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법 자체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도 늘리지 예.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늘렸는데 필요한 곳에 안 늘렸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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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온 대책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대사업자. 갭 투자에 대한 네.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변호사까지 나와가지고 갭 투자 강의를 하고 그런 세상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젊은이들조차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갭 투자를 네. 연구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 좀 네, 그런 것도 또 이제 요인으로 막았죠, 작용했다. 이제. 그러니까 대출 임대사업자뿐이 아니라 갭 투자까지 들어온 것이 문제가 그 됐다.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네. 대책이 바로 이제 710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데 뭐 22번째 대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김현미 장관에 따르면 이제 5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개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축소하는 소급적으로 축소한다고 또 얘기하죠. 뭐 부동산 세제 또 강화하고요. 양도세 부담을 굉장히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좀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안정화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 이거는 세계 최고 정책입니다. 네. 이때 안정화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상이 안 되고 네. 학계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게 이 정도로도 안정화가 안 되면 안 된다. 예, 이거는 20년 지나면 집 뺏어가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네, 안정화가 안 네,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중과한다 하면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걸 공급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네.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중과하면은 공급이 위축돼서 가격이 오르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 팔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 양도세가 나중에 강화되면? 수익이 줄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 알려져 양도세가 있습니다. 강화되면 안 그렇죠. 파는 것도 있을 테니까. 안 파는 게 이제 네네. 단기적으로 공급 동결 효과고 네.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효과라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 높이면은요. 네. 어떻게 한 번 가격은 떨어집니다. 한 번은 떨어지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니까 보유세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네.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 미국, 프랑스 이쪽인데 네. 그쪽은 최근에 폭등한 사례들이 몇 번이 나타났고요. 네네네. 재밌는 건 보유세가 가장 낮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 전까지 제일 안정적인 시장이었다가 최근에 폭등하고요. 네. 보유세가 장기적 안정성을 갖다 준다는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보통 그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통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그러니까 어쨌든 교과서나 예. 어디 보더라도 네네. 사회 배분 효율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나옵니다. 단지 조세를 더 벌기 위해서 한다. 네네네. 그건 이해하겠지만은 그런 건 좀 과하지 않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가져오는 것도 좀 중요한
중요한 게. 네, 그 부분 나중에 좀 이따 세 부분 짚어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번 정책이 분명히 안정화는 시킬 것이다. 단기적 안정화는 되지만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너무나 망가뜨리기 네네네. 때문에. 그 아까 비슷한 진단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공급 절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조금 다주택자분들을 갖다 징벌적으로만 대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큰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갭 투자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219만 다주택자 중에 213만이 2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반만 해도 110만 채, 100만 채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에 좀 물건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너무 징벌적으로만 와서 좀 아쉬워서 그게 만약에 추가 대책으로 양도세를 이번에 나타난 거 기억나시면 12.16 대책 때요. 그 6월 말일까지 그 10년 다주택자 보유주들이 냈을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니까 물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아, 그때.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16 대책인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한 5월까지 괜찮았다가 5월 달부터 그 현대개발 부지 그저 MIC 마이스 터지면서 이게 폭등을 좀 탔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번 대책에서도 출구를 좀 만들어 주면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뭐 서민이 원하는 형태, 정부가 원하는 형태, 다주택자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 하나는 이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급이 훨씬 더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시장에 교란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강남 집값이 올랐지만 이제는 강남 집값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강북 아파트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넘어서 구축 오래된 아파트까지 이 값들이 전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세제에 대해서 강력한 보유세를 정부가 부과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세 품귀 현상들이 지금 서울 도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내 집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전세 환경에서 살고 싶은 서민들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으로 집값을 잡고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좀 의문스럽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번 7.10 대책만 좀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저는 진단과 대안이 좀 엇갈린다라는 인상을 좀 받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공급만 확대하면 그러면 이 주택 문제 해결되느냐라고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가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한정된 어떤 토지 주거 환경 내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도권 집중, 강남 집중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급뿐만 아니라 인허가 제도라든지 조세 제도, 대출 제도, 금리까지 여러 가지 주요 한 5가지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밸런스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주택 대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재건축 허용하는 순간 임시주택의 수요, 전세 수요 엄청나게 폭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할 경우에 집 없는 국민들을 더 양산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 그러니까 공급만 확대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럼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어찌됐건 이 모든 이 경제 어떤 유동자산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현상 자체를 좀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부가 시장에 맡겨서 이 부동산 실패를 방치해야 되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공급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결국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7.10 대책이 결국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공급뿐만 아니라 인허가, 조세, 대출, 금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뭐 한마디만 드릴게요. 선진국은 더 심각한데 왜 우리 같은 정책을 안 쓸까요? 그 친구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더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학계에서도 널리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정책의 장기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은 입주 시점에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자기 임기 내에 돈을 안 올리고 값을 안 올리고 다음 임기 때 폭등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왜 그러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가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정책 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핵심적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그 모든 과정에 세금을 지금 엄청나게 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투기 억제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일 것 같고, 그런데 이건 결국 무슨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증세 정책 아니냐. 이런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데 어떤 증세를 통하는 투기 억제,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만 조금 말씀하시면. 어쨌든 이제 세금 부과 방식은 자산에 대한 부과 방식과 소득에 대한 부과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산에 대해서 보유세나 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거래세나 뭐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들이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자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그나마 이 정도로 일정한 안정 국면에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좀 인상하는 효과들은 있긴 합니다만 만약 이걸 시장에 맡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공급만으로 우리 부동산 경기가 잡혔으면 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세금을 놀리면 결국 투기 억제를 해서 안정화되는 방향은 저희가 이미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도 했지만 많은 신도시 1기, 2기,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 많은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들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도 제가 100만 호 혹은 10만 호 공급에 100만 호 대출 지원 제도 등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통합당에서는 종부세 인하 법안을 내기도 하고죠. 일부적 의원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세금을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세금 문제와 연관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문제 속에서 사실은 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줘서 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단순히 신축 아파트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쏟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올가매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지 못하게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부동산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시장으로 쏟아낼 수 있는 거래세의 인하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양도세는 오히려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러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서울과 수도권 대한민국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 계층들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40대, 50대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런 부동산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세 측면에서 증세 얘기를 잠깐 끄집어내셨는데 이게 왜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냐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기도 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냥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인데 이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재산세가 거듭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금이 폭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증세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동산 가분하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세금을 올리려는 그런 정책일 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교수께서 이런 증세 정책.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면 좀 그런 오해 살 수 있는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뭐 학계 얘기하셨지만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지금 좀 폭등한 지역들 영국, 호주, 캐나다 할 것이 지금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어떤 제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 조세 정책과 더불어서 공급 정책, 거래 정책, 금리 정책을 쓰는데 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했는데 하나 공급 대책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미스매치가 일어났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710 대책에 좀 조세 정책으로 좀 쪼여놨지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미스매치가 아니라 만약 지금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벌써 아마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에서 치우쳐서 가야 되는데 자꾸 좀 징벌적으로 조세적으로 편향적인 것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물꼬를 좀 터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보유세 얘기하셨는데 보유세가 올려도 그게 별로 효과가 뭐 없다는 장기적 건데. 효과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부터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쫙 올려야 된다. 다주택자에게 더 보유세를 중과하면 결국 한 채밖에 안 가져갈 근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OECD 있는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양도세는 뭐 세계 최고 높고요. OECD 기준으로 보유세는 중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올려가지고 하겠다. 그것도 뭐 말은 되겠지만은 보유세가 진짜 안정 효과가 있냐? 있으면 핫겟은 적극 추천할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없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중론이고.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보유세가 높은 지역이 폭등하고 낮은 지역도 안정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과연 안정적이냐?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취득세나 이렇게 올리는 나라들이 몇 개 나타나는데 그건 주로 외국인이나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올린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까지가 줘가지고 막 하는 상황에 세금 줄이고 세금 네. 유예하고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돈을 더 긋겠다 그러고 그리고 거래를 더 막고 이게 우리나라 한 나라의 정부에서 나온 정책인지가 의심스러워요. 네. 한 춤이라도 더 짜내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다 죽여가면서 이쪽의 산업 자체를 거의 몰살시키는, 말살시키는 부동산 산업. 부동산 관련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네,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한 나라에서 지금 시기에 나온 정책이 맞냐. 적어도 코로나를 봤으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됐을 때 나와도 괜찮고, 그런데 굳이 지금 했어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죠. 네네. 이 부분은 좀 우리 장 의원님 반론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부동산 정책이보다는 결국 뭐 꼼수 증세의 정책 아니냐, 뭐 그런 평가 이렇게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셨지만 한국의 좀 특수성도 감안해야 된다. 한국만큼 이 서울 집중의 국가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 경제 불안, 그러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 경제 불안 요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 투자될 돈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물 경제 확장보다는 화폐 경제 확장, 오직 그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네. 오직 부동산 투자만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또 소위 자산이 이제 집중되는 현상들은 좀 막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불가피한 정책이다 하는 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증세 정책이 아니고. 지금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임대차 3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월세 신고제 또 뭐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하면 어때 임대 시장이 좀 안정될 거다. 아니면 오히려 이게 또 임대가 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장님께서 먼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좀 설명해 주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신고제들을 하면서 소위 임대인에 대한 혹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저희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꾸만 이제 소위 이 집을 소위 자가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위 전세나 월세를 사시면서 집에서 내몰리는 현상들, 그리고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소위 거주하고자 하는 공간, 그러니까 주택은 결국 거주하고자 하는 공간에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몰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이런 이 임대차 3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좀 뭐 어떻게 임대도 안정되고 임차인도 보호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도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의에 대한 측면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든지 이 3법을 추진하겠다는 거로 보는데요. 네.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선의는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의를 가지고 지난 수년의 정책을 쏟아왔지만 그렇겠죠. 결과는 네. 정반대로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 월세에 대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특정 기간 내에는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기간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동안 못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전세금이 폭등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올리지 않으면 아예 앞으로는 올리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현재 전세 품귀 현상 그리고 전세값이 급등하게 되는 현상들이 현재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쏟아낼 때 꼭 유념했으면 좋겠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아마 이런 법을 발의하고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아마 또 조만간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걱정과 우려가 커집니다. 결국 뭐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임대차 3법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월세 뭐 상환제라든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는데 결국 이건 결국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결국 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또 오히려 반작용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시나요? 기억에 더듬어 볼 게 주택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확정하는 임대차 법을 바꿨을 때 전세난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3법의 어떤 의도는 참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래 예측 가능한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라면 5% 인상 정도니까 예측 가능한 어떤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경제활동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1년에 5만 가구의 쌍이 결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서울 수도권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전세대출이나 이런 걸 막아서 폭등의 어떤 그걸 더 번지는 것을 막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부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이 전혀 안 된다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 올린 그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사업자와 갭투자자분들이 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거를 조금 더 이 대책과 함께 같이 발표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을 던지는데 매물장기가 전세난을 대비해서 다주택자분들과 갭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하겠다.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내놔주십시오. 협조 요청한다. 이런 좀 포용 정책으로 간다라면 시장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해서 임대료 상한제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나라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데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특정 주택,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데 대략 한 40% 50% 정도가 그 대상이고 나머지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슬럼화 유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미사일이고 두 번째로 확실한 게 임대료 상한제다.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고 그 교과서 같은 데도 실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쁜 정책인데 이걸 한다는 게 좀 웃기고. 임대료 상한제를 만약 한다면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까? 일단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을 안 한다? 공급을 안 하면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지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슬럼화로 바뀝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 수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집주인들이 그 집을 돌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투자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쪽 추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서민들이 더 어려진다가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고요. 수많은 논문들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를린에서 뭐 동결을 했다 이러는데 전체 주택에 대해서 동결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5년 동결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어요. 메르켈 총리는 반대하고 있고 거기서도 논란을 잘 보시면은 공급 위축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게 그 논란 과정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이러고 수많은 보완책을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반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공급이 무조건 준다고 학원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수요 시장의 논리는 만약 공급이 부족하다라면 건설업자가 공급을 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시장 균형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흘리면 맞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융성하면서 그 유럽의 사람들이 로마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슐라라고 교수님도 아시죠? 인슐라라고 주상복합이 처음 지어질 때가 그때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때도 그 시절에조차도 임대료 가지고 귀족들이 너무 폭등을 하고 폭리를 취하다 보니 그 당시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뒀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러면 로마 하면 우리가 알게 성문법부터 시민주의부터 자유주의 다 포함됐죠. 그러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공급이 준다고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으니 단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고. 저는 학계에서는 학계나 어떤 논문 결과를 보더라도 공급 주는 건 나타나고요. 인슐레 얘기하셨는데 인슐레가 거의 한 달에 한 채씩 그 붕괴된 사건 아세요?
거의 한 달에 부실화를 부실화가 돼가지고 임대료 상한제 하니까 한 왜 달에 한 부실화가 주씩 되냐면요. 한 달에 한 주씩 귀족들이 임대료 그 이익을 상한제 잠깐만 임대료 상한 그 귀족도 이익도 있지만은 예. 그 임대료 상한이 있어가지고 부실하게 놔둬서 한 달에 한 주씩 무너졌어요. 네. 그런 효과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똑같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말씀하시면 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다는 것은 뭐 학회 그러시는데 학회에서 그런 논리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모든 논문을 보세요 한번. 그 아닌 논문을 한 개라도 정찰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제가 이걸 시간 된다는 교수님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공급이 한편이라도 부족하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짓습니다. 지어서 공급을 하죠. 왜? 살 사람이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 논리를 왜 배제하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 수익률이 임대 시장이 높죠. 임대 수익률이 네네. 받쳐주니까. 수익률이 상한제 때문에 안 받쳐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잠시 미스매치는 있지만 결국은 네, 그 시간 과도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괜찮다. 알겠습니다. 선진국 제도도 들어봐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네네. 독일이나 제일 강하게 하는데도 집주인한테 3에서 4% 수익률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네. 가격을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거는 그 이하로 지금 현재 2%쯤 되거든요, 서울이. 그 이하로 떨어뜨리면 공급이 준다는 거는 네. 뭐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좋은 의도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예,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결국 공급 쪽에 얘기가 됩니다. 공급 쪽에.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1기, 2기, 또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다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왜 집값이 안 잡힙니까? 어떤 강남에 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저는 공급 왜 쪽은 얘기하고 있는데. 공급을 신도시에만 국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신도시에 살고 싶은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욕망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시켜줄 필요가 또 있거든요. 특정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이 네. 아니더라도.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보면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뉴타운 재개발이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로 인한 전농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지역권이 장경태 의원님이기도 하고요. 실제 그런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서울에 살고 싶은 동네에서의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있는 구축 아파트나 과거의 아파트에 그렇게 좁은 공급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투기 수요가 폭등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올해 나오게 되는 분양과 내년, 내후년이 가게 되면 더 좋은 분양 물량이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는 다자녀 부모거든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네.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는데요.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워낙이나 공급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몰려들게 되지만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는 특별 공급이라면은 지금보다는 다음에 더 좋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인간의 기대 심리가 있게 된다면 충분하게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네.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강남북 균형 발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장하성 실장이 모두가 강남 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강북을 그 이상으로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강북에도 충분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수요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박원순 서울시정 기간 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급 물량을 거의 다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강남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동기 요인을 갖고 충분하게 강북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게 된다면 신도시가 아니라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심리로 네. 조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보다는 결국 뭐 서울에 그죠? 신도시는 신도시로 가더라도. 네, 신도시 가더라도 결국 서울 지역에 이른바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걸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지 않느냐 이런 좀 말씀하신데. 어쨌건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서 슬러마 현상들이 몇 군데,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강남 슬러마 혹은 서울 슬러마가 일어날지는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요. 네.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상한제를 둔다고 해서 서울에서 다른 위치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공급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1, 2, 3기까지 신도시 발표도 하고요. 또 1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방금 뭐 뉴타운, 오세훈식 뉴타운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당시 재건축했을 때 아파트 4억짜리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결국 8억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방식 2억짜리 빌라 사시던 분들이 10억
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면서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내쫓겨나는 현상들을 겪으셨거든요. 원주민들이 이 결국 어려운 살고 이 있다. 원주민들에 대해서의 대책도 있으신지, 무분별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할 경우에 강남 5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희는 네. 공급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어느 정도 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자산이 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실상 오랜 기간 강북에서 강남에 비해 소외됐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들이 훨씬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행사했던 재산권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아마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이 사실상 옮겨갈 수 없게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인들, 왜냐면 임차인들. 소유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재개발을 통해서 자산 가치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유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슬럼화되어 있을지 모르게 되는 굉장히 좀 열악한 주택 환경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재개발이 되게 되면 네. 본인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없어지게 된다라거나 우려를 아마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주택 등에 대한 정책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에 살고자 하는 국민과 사람, 인간 본성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보다는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강북 지역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면 부동산 신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기존에 살던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면서 그러니까 4억짜리 아파트 사시다가 신축을 해서 8억이 됐는데 그 8억의 아파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내쫓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서울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결국 서울에서 내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마치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면 그대로 자기 노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원주민이 살 수 없다 이런 말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시죠. 네네네. 자, 공급 확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뭐 일기기 사회 신도시도 만들고 있고 왜 제가 지금 재미난 그 얘기를 별 할게요. 효과가 지금 뭐 없습니까? 자꾸 공급 얘기하시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 도시계획의 성지라고 불리는 데가 포틀랜드라고 오레곤도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개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아틀란타라는 도시는 개발을 굉장히 허용을 했습니다. 네. 재개발, 신개발 다 허용해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아틀란타는 집값이 가장 안정적인 도시가 되었고 요즘 포틀랜드에서 나온 얘기는 이젠 중산층도 못 사는 도시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되새겨 보면은 서울에서 뭐 이렇게 지금 자꾸 쪽방촌을 만드는 쪽은 정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뭐 이렇게 불자동차 못 들어가게 주차도 부족하고. 근데 서울 시민이 원하는 거는 사실 가격 촉발도 거기서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그쪽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이거 늘리면 뭐 못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필터링 효과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최고급 주택을 지으면은 차 하위가 그쪽으로 올라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효과가 전달된다. 그렇습니까? 이런 네. 이론들 듣고 있는데 너무 한 군데만 보고 얘기를 해서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미국도 두 도시의 사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서울 지역의 어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대규모 예. 공급을 늘려야 예, 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한 교수님께서는? 뭐 핵심 뭐 재개발, 재건축 균형 발전인데요. 네. 그 지금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주민의 어떤 정착률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도 좀 이해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맨하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좀 구분해가지고 용적률을 많이 주고서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주거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네. 그럼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익이 원주민한테 가지 않고 타진한테 가는 어떤 문제를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반대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을 기부 체납이나 수익 환원을 공유 형태로 하면 그런 이제 원주민들이 어떤 그걸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네네. 또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연구하면. 그래서 공급 무조건 반대보다는 원주민이 뭐 정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면 그 원주민이 만약에 그 재건축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법을 활용해가지고 바우처 넣고 해서 그분이 임대로 평생 살고 하고
도리어 뭐 수익금 비슷하게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연구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좀 재개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는 일부 계층에 대한 어떤 징벌적 어떤 정책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좀 환원을 해서 도심에다 일부 지역에다가 전철역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많이 세워서 청년들 임대주택 주면 차량 통행은 하지 않게 하고 맨하탄처럼 도심 지역 개발에 그러면 청년들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했으면 어떤 뭐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같이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부연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강북을 재개발 뭐 무분별하게 허용하시는 걸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뭐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교통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의 교통사정 동부간선도로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사실 강남과 강북의 교통의 환경은 사실 주거 환경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지금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자, 어쨌든 뭐 토론 들어봐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공급쪽을 막고 어떤 그런 뭐 해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또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일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 교수님. 뭐 이제는 뭐 너무 멀리 가가지고 되돌아갈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수혜를 볼지.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는 다주택자가 볼 것이고 수혜는 서민이 볼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피해는 서민이 보고 있고 수혜는 현금 부자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되는 게 왜 그런지 한번 겸허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투기꾼 한 명 잡으려고 선량한 실수요자 100명 때려잡는 이런 정책은 조금 지양하면 좋지 않겠나라 보여집니다. 한 교수께서도. 일단 정부가 7.10 대책까지 던지면서 투기 가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차단했습니다. 테러를. 그래서 테러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넣어볼 게 노태우 정부 때 그 100만 원, 200만 원 신도시 공급 정책을 던졌을 때 주택가격이 10년 동안 안정됐고 경제개발 성장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제활동으로 선순환되는 선한 영향력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한다라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균형점이 다가오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의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는데요. 부동산은 저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한 심리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의 그 기제가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첫 번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임하고 대규모에 대한 인사교체를 통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부가 얘기했던 부동산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 국민 앞에 좀 실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장경태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들을까요?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지만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뽑아가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소득을 벌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 현상의 양극화 불평등의 정확한 핵심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현금 부자를 막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현금 부자를 막으려다가 정말 이 소위 실수요자들 정말 어려운 서민분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고요. 어찌되건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첫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급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 같은데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입법 절차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슈 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